120억 달러를 가진 남자가 2년 만에 모든 걸 잃고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가 죽을 때도 여전히 수억 달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벌지 못할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고 느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를 망친 건 시장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 기준선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독일의 전설적 기업가에서 비극적 결말을 맞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돌프 메르클레, 이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듣는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 사람은 독일에서 손꼽히는 거부였거든요. 드레스덴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메르클레는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의 화학제품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여기서 그냥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작은 도매업체를 독일 전역을 장악하는 제약 유통 공룡 피닉스 파마로 키워냈죠. 단순히 약을 유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인 라티오팜까지 설립했습니다. 90년대 후반 특허가 말된 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네릭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메르클레는 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낸 겁니다. 이렇게 제약업으로 쌓은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했지만 메르클레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부자는 한 우물만 파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VEM이라는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제약업 외에 다른 산업에도 손을 뻗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분야가 바로 건축자재, 특히 시멘트였습니다. 왜 시멘트였을까요? 2000년대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중국은 올림픽 준비로 건설 붐이 일었으며 중동에서는 오일머니로 초고층 빌딩들이 우후죽순 솟아나던 시기였죠. 메르클레는 여기서 기회를 봤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건 결국 시멘트를 쓴다는 거고 시멘트 수요는 무조건 폭발할 거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목한 회사가 하이델베르크 시멘트였는데 이 회사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멘트 제조업체였거든요. 메르클레는 이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단 4년 만에 하이델베르크 시멘트의 주가는 5배나 뛰었죠. 메르클레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20억 달러를 돌파했고 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메르클레는 이미 이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2007년 하이델베르크 시멘트는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영국의 거대 시멘트 회사인 한슨을 무려 1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합병이 성공하면 하이델베르크는 세계 2위 시멘트 기업이 되는 거였죠. 메르클레는 이 인수를 적극 지지했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신의 하이델베르크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가 한 건 간단합니다. 빚을 내서 더 큰 판을 벌인 겁니다. 이미 120억 달러를 가진 사람이 왜 빚을 냈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메르클레는 절대적인 부가 아니라 성장률에 중독돼 있었거든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아야 했습니다. 그게 멈추는 순간 그는 실패자처럼 느껴졌던 거죠. 어쨌든 하이델베르크는 한슨 인수를 완료했고 2007년 말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집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취소됐죠. 시멘트 수요는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시멘트의 주가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거의 80%나 폭락했습니다. 5배 올랐던 주식이 이제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런데 메르클레에게 정말 치명적이었던 건 주가 하락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빌린 돈, 바로 그게 문제였거든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그 주식 가치가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전화를 겁니다. 메르클레 씨,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추가로 돈을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주식을 팔아서 빚을 갚으세요. 마진콜입니다. 메르클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추가로 넣을 현금도 부족했고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하이델베르크 주식을 전부 팔아야 했죠. 밑바닥 가격에요. 그 순간부터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세운 제약회사 라티오팜까지 헐값에 매각해야 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메르클레의 재산은
120억 달러에서 수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여전히 엄청난 돈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모아도 1억 달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메르클레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는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던 겁니다.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부자였지만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 99%를 날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메르클레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잃은 걸 다시 찾아야 한다. 이미 큰 손실을 본 상태에서 그는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투자 실패가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원금만 회복하자며 더 큰 판돈을 거는 것과 똑같은 심리입니다. 메르클레는 남은 돈을 전부 걸고 주식시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선택한 전략은 공매도, 즉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방식이었죠. 2008년 경제 위기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망할 거야. 특히 폭스바겐은 분명히 무너질 거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자동차 판매량은 급감하고 있었고 GM은 파산 직전이었으니까요. 메르클레는 폭스바겐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했습니다. 공매도는 틀리면 돈을 잃는 투자가 아닙니다. 틀리면 끝이 없는 투자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지금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방식인데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이론상 무한정 오를 수 있습니다. 메르클레가 폭스바겐을 공매도한 직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2008년 10월 갑자기 폭스바겐 주가가 하루 만에 2배로 뛰더니 이틀 만에 5배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포르쉐가 비밀리에 폭스바겐 주식을 쓸어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표를 했죠. 우리가 폭스바겐 주식의 74%를 확보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20%를 갖고 있었으니 시장에 풀린 주식은 6%뿐인데 공매도로 빌려간 주식은 10%가 넘었습니다. 갚을 주식이 세상에 없던 거죠. 공매도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빌린 주식을 갚으려면 시장에서 사야 하는데 살 주식이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동시에 사려고 하니까 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죠. 폭스바겐 주가는 며칠 만에 1000유로를 넘어섰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잠깐이나마 엑손모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회사가 됐습니다. 물론 회사의 실제 가치나 실적과는 전혀 관계없이요. 메르클레는 최악의 타이밍에 공매도를 걸었고 최악의 타이밍에 청산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손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억 유로를 날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하이델베르크로 대부분을 잃은 상태에서 남은 돈마저 날려버린 겁니다. 2009년 1월 메르클레의 순자산은 거의 바닥을 쳤고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1월 어느 날 메르클레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고향 근처 기차역으로 갔죠. 그리고 달려오는 기차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여전히 수억 달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메르클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비교를 멈추지 못하면 돈은 의미를 잃는다. 그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벌지 못할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으며 의미 있는 자선 활동을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절대적 금액이 아니라 과거의 나였거든요. 120억 달러를 가졌던 자신과 비교해서 지금의 자신은 실패자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이건 비단 메르클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 함정에 빠져 있죠. SNS를 보면서 남과 비교하고 과거의 내 모습과 비교하고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메르클레의 비극이 보여주듯이 이 끝없는 경주에는 결승선이 없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원하게 되고 조금만 잃어도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메르클레처럼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르클레가 무너진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빚을 내서 투자했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잘 되면 수익이 몇 배로 불어나지만 잘못되면 원금뿐 아니라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둘째, 이미 큰 손실을 본 후에 만회하려고 더 큰 리스크를 감수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는 거죠. 셋째,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그는 자신을 억만장자로 정의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정체성의 전부였죠. 그래서 그걸 잃었을 때 존재 이유를 상실했던 겁니다. 이 패턴은 메르클레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성공, 그 다음 레버리지, 그 다음 충격, 그리고 마진콜,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됐죠. 오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충분함이라는 선이 없으면 돈은 축복이 아니라 기준선의 감옥이 됩니다. 메르클레가 2009년 1월에 기차에 뛰어들지 않고 대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꼭 안아주고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잖아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남은 수억 달러로 조용히 살면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의미 있는 일에 기부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했고 행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멈출 수 있나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메르클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배자의 숨겨진 서고였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이 감춰둔 지혜와 교훈, 이 서고에서 계속 꺼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